세종대왕의 며느리, 문종의 정실 부인, 순빈봉씨, 조선 왕실 최초의 동성애 스캔들, 그 충격의 진실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세종실록과 한이숙 저자, 조선태조, 세종대 세자빈, 폐출사건의 의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을 참고하였습니다.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이것은 야동 사이트 후기가 아닙니다. 세종실록, 조선왕조 정사입니다. 세종 18년 10월 26일 한 궁녀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왕세자의 정실 부인이 자신과 동침했다고. 그것도 강제로. 그 여인의 이름은 순빈봉씨. 순빈의 핏줄을 거슬러 올라가면 놀라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왕후입니다. 고려의 공녀에서 원나라 황후의 자리에 오른 전설의 여인. 순빈봉씨는 바로 그 기왕후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가장 청산하고 싶었던 구시대의 핏줄. 그 피가 세자빈의 몸속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은 새 며느리에게 연려전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착한 여자, 교과서였죠. 순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책을 뜰에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시아버지가 내린 책을 땅에 내동댕이 친 겁니다. 그것도 세종대왕 앞에서.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빈은 방에 술을 숨겨두고 만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취하면 궁녀 등에 엎혀 걸레를 돌아다녔죠. 궁녀들을 죽을 지경까지 구타했습니다. 담벼락 틈으로 바깥 남자들을 훔쳐보았습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불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시녀와 금지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 문종은 아버지 세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뜻대로 된다면 옛날의 한나라 여후라도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나라의 여후는 남편의 첩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찌르고 벙어리로 만든 뒤 변소에 처박아 인간돼지라 불렀던 여인.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황후입니다. 문종은 자신의 아내가 그보다 더 심할 것이라 말한 겁니다. 도대체 순빈봉씨가 뭘 했길래 남편이 이토록 공포에 떨었던 걸까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순빈봉씨는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19살에 궁궐에 들어온 순빈. 남편 문종은 첫날 밤부터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후궁들에게만 마음을 주었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외로움,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 후궁들에 대한 질투.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에서 순빈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앞서간 자유로운 영혼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남용한 가해자였을까요? 억압받은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더 약한 자를 짓밟은 악녀였을까요? 배출된 후 순빈봉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한 여인. 500년 전 실록이 감추고 싶었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순빈봉씨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남편 문종의 비극적인 결혼사를 알아야 합니다. 1414년 세종대왕의 맏아들로 태어난 문종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효성이 깊었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형제들과 우애가 깊었으며 명나라 사신들조차 감탄할 정도로 의젓한 세자였죠. 세종대왕은 이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문종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실 부인과의 관계였죠. 1427년 세종 9년이었습니다. 14살이 된 세자에게 첫 번째 세자빈이 들어옵니다. 상호군 김호문의 딸, 훗날 휘빈 김씨로 불리게 될 여인이었습니다. 세자보다 3살 위인 17살이었죠.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는 세자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진방을 치른 후에도 동궁전을 찾는 일이 거의 없었고 대신 어머니 소원엉우 주변의 궁녀들과 어울려 놀았죠. 귀빈 김씨는 독수공방에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휘비는 초조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구사마저 없었습니다. 세자빈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왕손 생산에 실패한 것이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러는 걸까? 휘빈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절박해진 휘빈 김씨는 결국 금기에 손을 댑니다. 호초라는 궁녀에게서 민간에 떠도는 비방을 배운 것이죠. 먼저 휘빈은 세자가 총애하는 궁녀 효동과 덕금의 신발을 몰래 훔쳐 불태웠습니다. 그 죄를 술에 타서 세자에게 먹이면 그 궁녀들에 대한 마음이 식고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른바 압승술이었습니다. 암수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액체를 수건으로 닦아 허리에 차고 다니면 남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주술이었습니다. 1429년 세종 11년 7월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이 발각됩니다. 세종대왕은 분노했습니다. 왕실의 채통을 더럽힌 것도 모자라 저주에 가까운 술법을 사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였죠. 휘빈 김씨는 결혼 2년 3개월 만에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무인 출신이던 휘빈의 아버지 김오무는 가문의 수치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김오무는 아내와 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종에게도 세자에게도 이 사건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두 번째 세자빈을 선택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휘빈 김씨가 폐출된 지 석 달 후인 1429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새로운 세자빈 간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종실록 11년 8월 4일 기사에 그 내용이 남아있죠. 세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동궁을 위하여 배필을 간택할 때에는 마땅히 처녀를 잘 뽑아야 하겠다. 세계와 부덕은 본래부터 중요하나 혹시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불가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면 불가하다. 세종대왕이 직접 외모를 간택 기준으로 명시한 것이죠.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실 혼인에서 외모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죠. 가문의 격, 여인의 덕성,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다산의 상이 있는지가 중요했지. 예쁜지 아닌지를 대놓고 따지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세종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세자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이번에는 아들의 눈길이라도 끌 수 있는 미인을 골라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영의정 허조를 비롯한 신하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외모만 보고 국모가 될 여인을 고르는 것은 경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쁘기라도 하면 세자가 눈길이라도 더 줄지 모르지 않겠느냐. 세종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행복을 바랐고 왕으로서 후사의 안정을 원했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세자가 좋아할 만한 며느리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간택은 세종의 방식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후보들을 창덕궁에 모이게 한 후 내관과 시녀, 그리고 효령대군이 직접 용모를 살펴 뽑았죠. 그렇게 선택된 것이 종부시 소윤 복녀의 딸 순빈 봉씨였습니다. 실록은 순빈의 외모에 대해 군신을 막론하고 외모에 만족하여 간택했다고 기록합니다. 조선 왕실의 비빈 중 공식적으로 아름답다고 기록된 몇 안 되는 사례였죠. 세자와 동갑인 19살이었습니다. 아담한 체구의 시원시원한 인상. 전임자 휘빈 김씨가 늘씬하고 풍만한 스타일이었다면 순빈 봉씨는 귀여운 느낌의 미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순빈 봉씨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순빈 봉씨는 비노를 받은 마지막 세자빈이었죠. 원래 고려시대부터 왕비와 세자빈에게도 후궁처럼 별도의 호칭을 내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세종 14년에 이 관습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순빈 이후의 세자빈들은 그냥 왕세자빈으로만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계산은 처음부터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모로 뽑은 며느리였지만 아들 문종은 여전히 시큰둥했죠. 순빈 봉씨의 가게를 파고 들어가면 흥미로운 역사적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순빈의 본관은 하은봉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조 참판을 지낸 복녀이고
할아버지는 복유래였죠. 여기까지는 평범한 양반 가문의 족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유래의 어머니, 즉 순빈 봉씨의 증조할머니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증조할머니는 행주 기씨로 기원의 딸이었죠. 기원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의 형제들을 보면 한국사에서 매우 유명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기원의 형이 바로 기철이고 여동생이 기왕후였습니다. 기왕후. 고려 말 궁녀로 원나라에 끌려갔다가 순제의 총애를 받아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른 전설적인 여인이었죠. 그리고 기철은 기왕후의 오빠로서 고려 말 최대 권문세족으로 권력을 휘두르다 공민왕에게 수살당한 인물입니다. 정리하면 순빈 봉씨의 증조할머니는 기왕후와 기철의 조카였습니다. 순빈 봉씨는 원나라 황후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일파에게 기씨, 일족은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조선 건국 40년도 채 되지 않아 기왕후의 후손이 세자빈으로 궁궐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순빈 봉씨의 강한 자의식은 이런 가문의 내력과 연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은 세 며느리에게 각별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세종은 여사를 불러 며느리에게 열여전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열여전은 중국 한나라 유향이 편찬한 책으로 모범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은 일종의 착한 여자 교과서였습니다. 정절을 지킨 열여, 남편을 잘 내조한 현모양처, 시부모에게 효도한 며느리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순빈 봉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세종실록 18년 11월 7일 기사에 따르면 순빈은 열여전을 배운 지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내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이 한마디에 순빈 봉씨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순빈은 유교적 여성상을 담은 교육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죠. 조선 초기 세종대왕 치세 아래에서 왕세자빈이 시아버지가 내린 책을 땅에 내동댕이 치다니.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를 참았습니다. 세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미 한번 며느리를 내쫓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다시 세자빈을 배출한다면 왕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아들 문종의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소원엉후와 함께 며느리를 타이르고 가르치며 언젠가는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순빈 봉씨의 문제 행동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순빈 봉씨의 비행 목록은 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순빈은 술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두고 큰 그릇으로 연겁 후 술을 마셔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왕세자빈이 자기 처소에 술을 숨겨두고 몰래 마셨다는 것이죠. 술이 모자라면 친정에서 몰래 가져오게 했습니다. 궁궐 물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금기였지만 순빈은 반대로 바깥에서 술을 들여왔죠. 간혹 술에 취하면 시녀들에게 엎이어뜰 가운데로 다니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자빈이 만취해서 궁녀 등에 엎여 돌아다니는 모습. 왕실 채통이 말이 아니었죠. 둘째, 순빈의 폭력성이었습니다. 실록은 순빈이 궁인을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구타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훈계 차원이 아니라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때렸다는 것이죠. 셋째, 각종 궁중 규율 위반이었습니다. 궁중 물품을 친정에 보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빈은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친정으로 빼돌렸죠. 남편인 세자의 의복까지 몰래 친정에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엿보기 행위였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순빈은 궁녀들의 변소 벽 틈으로 궁밖 사람들을 엿보았다고 합니다. 왕세자빈이 담벼락 틈으로 바깥 남자들을 훔쳐보았다니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였죠. 넷째, 음란한 노래였습니다. 궁궐 여종에게 항상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여성이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었죠. 순빈 봉씨와 문종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답답했죠. 세자에게 빨리 후사를 이으라고 명령해 보았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명문가 출신 교수 3명을 세자의 후궁, 즉 승위로 들인 것이죠. 1431년 세종 13년이었습니다. 3명의 승위가 동궁전에 들어옵니다. 그중 한 명이 훗날 현덕왕후가 되는 권씨였죠. 예상대로 문종은 후궁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정실인 순빈 봉씨에게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후궁 권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순빈 봉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빈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후궁이 먼저 세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의미였죠. 정실이 후사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궁이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자신은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순빈이 주변 궁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승위가 아들을 두게 되면 우리들은 쫓겨나야 한다. 순빈은 분노했고 때로는 바깥에 새어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울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아들 문종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비록 여러 승위가 있지만 정적에게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느니라. 정실을 물리쳐 멀리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에 문종은 마지못해 순빈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순빈 봉씨가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궁중이 기뻐했습니다. 정실에서 왕손이 태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경사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배가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순빈 봉씨는 갑자기 낙태를 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여종에게 이불 속에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으니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이불 속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상 임신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거짓 임신이었죠. 순빈 봉씨는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들통이 나자 유산을 했다고 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후사 문제에 대해 기망한 것은 중대한 죄였죠. 그러나 세종은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차마 2번째 며느리까지 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고뇌입니다. 2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머지않아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후궁에게 밀린 순빈 봉씨. 순빈의 외로움과 분노는 어디론가 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것이 자신의 시녀 소쌍이었죠. 소쌍은 순빈 봉씨가 입궁할 때 친정에서 데려온 본방라인이었습니다. 왕비나 세자빈이 시집올 때 친정에서 함께 데려오는 시녀로 낯선 궁궐 생활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죠. 1435년 세종 17년 11월이었습니다. 동짓날 즈음이었죠. 순빈 봉씨는 소쌍을 자신의 내전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내보냈죠. 2사람만 남은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소쌍의 자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쌍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순빈이 강압적으로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증언했죠.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세자빈과 궁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죠. 소쌍은 순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빈 봉씨는 이 관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실록에는 순빈이 소쌍에게 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비록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한마디에서 순빈의 집착과 소쌍의 불편함이 동시에 익힙니다. 순빈은 진심으로 소쌍에게 애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쌍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었을 가능성이 컸죠. 순빈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동침 이후 순빈은 직접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세자빈의 잠자리는 궁녀들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이불을 개고
세탁도 최측근에게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근적을 숨기려 한 것이죠. 문제는 소쌍에게 또 다른 관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라는 궁녀와도 친밀한 사이였던 것이죠. 순빈봉 씨는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봄방나인 석가희를 시켜 소쌍과 단지를 감시하게 했죠. 두 궁녀가 접촉하면 방해하고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세자빈이 궁녀를 감시하고 궁녀들 사이의 관계에 질투하는 상황. 궁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순빈과 소쌍의 관계는 약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436년 세종 18년이 되었죠. 마침내 세종대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실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궁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많은 눈이 있는 상황에서 1년이나 비밀을 유지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세종은 소쌍을 불러 직접 신문했습니다. 왕이 궁녀를 직접 신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했다는 방증이죠. 소쌍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짓날의 첫 동침, 그 이후로 수차례 이어진 관계, 순빈의 집착과 감시, 그리고 단지와의 삼각관계까지. 실록에 기록된 소쌍의 자백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여성 간의 성행위가 이토록 구체적으로 묘사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순빈봉 씨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순빈 역시 사실을 인정했죠. 다만 순빈의 해명은 다소 달랐습니다. 밤낮으로 소쌍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단지와도 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혼자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혼자 자는 문제라는 표현. 이것은 남편 문종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불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죠. 세종대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1436년 세종 18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을 소집하고 순빈봉 씨의 폐출을 선언합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밝힌 폐출 사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첫째, 무자. 세자빈으로서 후사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투기. 후궁들을 시기하여 세자와의 사이를 방해했습니다. 셋째, 음주와 폭행. 궁중 예법을 어기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궁녀들을 구타했습니다. 넷째, 거짓 임신. 왕실의 후사 문제에 대해 기망했습니다. 다섯째, 대식. 궁녀와의 동성 관계였습니다. 당시 궁녀들 사이의 동성애를 일컫던 말로 유교적 금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공식 폐출 교지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궁중 물품을 친정해 보낸 것, 남편의 허락 없이 손님을 받은 것 등이 강조되었죠.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공식 문서에 적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록에는 세종과 문종의 솔직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종의 발언이 인상적이죠. 문종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순빈을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의 한나라 여우라도 또한 능히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나라 여우.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여인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남편 유방의 총애를 받던 척부인을 질투하여 유방이 죽자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찌르고 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든 뒤 변소에 처박아 인간돼지라 불렀다는 일화로 유명하죠. 문종은 순빈봉 씨가 그런 여우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문종이 느꼈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의 표현이었을 것이죠. 문종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백성이었으면 그냥 받아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저 여인이 세자빈이잖아요. 저 왕 되면 저 여인이 왕비잖아요. 문종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순빈의 문제 행동은 사인으로서는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차 국모가 될 사람에게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세종도 자책의 말을 남겼습니다. 전에 김씨를 패했는데 또 봉씨를 패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2번 연속 며느리를 내쫓게 된 것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결국 순빈봉 씨는 폐서인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서인이란 평민 신분으로 강등되었다는 뜻이죠. 세자빈에서 하루아침에 평민이 된 것입니다. 순빈의 아버지 복녀에게 내려졌던 고신도 추탈되었습니다. 이미 3달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였지만 죽은 후에도 관직을 박탈당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빈봉 씨 사건에는 많은 야사가 덧붙여져 있죠. 순빈이 폐출된 후 아버지 복녀가 딸을 자결시키고 본인도 자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아버지 복녀는 1436년 7월 12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순빈봉 씨가 폐출된 것은 같은 해 10월 26일이죠. 아버지가 딸보다 3달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딸의 폐출 후 자결시켰다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야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 씨의 아버지 김오문이 실제로 딸과 아내를 죽이고 자결했기 때문이죠. 두 사건이 혼동되면서 순빈봉 씨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덧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순빈봉 씨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 궁중에서의 대식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대식은 원래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궁중에서는 궁녀들 사이의 동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죠. 이 용어는 중국 궁정에서 유래했습니다. 황제 한 명을 제외하면 남성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천 명의 궁녀들이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황제의 눈에 들 기회조차 없이 늙어갔죠. 이런 구조적 상황에서 궁녀들 사이에 정서적, 때로는 육체적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입궁한 궁녀들은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왕과 왕비를 섬겨야 했죠. 일부는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그런 기회 없이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궁녀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공식 기록에 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암묵적으로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순빈봉 씨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일반 궁녀가 아니라 왕세자빈이었습니다. 자기 국모가 될 여인이 궁녀와 동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둘째, 후사 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셋째, 강압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순빈봉 씨의 대식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유례 없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순빈봉 씨의 이야기는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조선 왕실 여성들이 처한 구조적 억압이 있었죠. 조선시대의 왕비나 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영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유의지가 거의 없었죠. 모든 가치가 후사 생산에 집중되었습니다. 정서적 지지 체계가 부재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순빈봉 씨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외로움,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 후궁들에 대한 질투. 순빈이 술에 의존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결국 소상에게 집착하게 된 것은 어쩌면 이 모든 억압에 대한 비뚤어진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순빈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왕비들이 더 많았죠. 그러나 순빈봉 씨의 이야기를 단순히 나쁜 여자의 몰락으로만 읽는 것은 역사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순빈은 당시 가부장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권력형 가해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빈 역시 억압적인 시스템의 희생자였지만 더 약한 자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 고통을 전가했죠. 배출된 이후 순빈봉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알 수 없죠. 왕실에서 쫓겨난 후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순빈봉 씨는 폐출되기 전 문종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경수공주였죠. 이 딸은 반성위 강자순과 혼인했다고 전해지며 순빈이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순빈봉 씨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유교적 가치관에서 순빈은 악녀였습니다. 부덕을 완전히 저버린 왕실의 수치였죠. 현대적 시각에서 순빈은 복잡한 인물입니다. 억압적 시스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권력형 가해자. 동정할 여지가 있으면서도 비판받아야 할 행동을 한 인물이죠. 어떤 시각으로 보든 순빈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과 욕망, 억압과 저항, 사랑과 폭력의 경계에 대해서.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한 여인의 절규. 그것이 순빈봉 씨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묘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빈봉 씨는 시대를 앞서간 자유로운 영혼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남용한 가해자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순빈의 입장이었다면 남편에게 버림받고 후궁에게 밀린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